그대는 불멸의 존재다. 게리 레너드. 저자에 대해 베스트셀러 우주가 사라지다의 저자인 게리 레너드는 매사추세츠 주의 유서 깊은 북안 지방에서 태어났고 성공적인 직업 기타리스트가 되었다. 1987년에 일어난 하모닉 컨버전스 기간 동안에 그는 내면의 부름을 듣고 삶의 방향을 돌렸다. 1990년대 초에 메인주로 이사를 하고 거기서 강력한 영적 깨어남의 체험을 겪었다. 지시받은 대로 그는 천천히 주의 깊게 9년에 걸쳐 우주가 사라지다를 집필했다. 2003년 가을 다른 강연자들과 기적 수업 학생들의 끈질긴 격려 끝에 게리는 강연과 워크숍을 열기 시작했다. 강연자로서의 새 인생은 놀라우리만치 빠르게 전개되었고 현재 그는 영적 가르침을 전하는 세계적 단체인 오메가 협회의 한 구성원으로 있고 국제적으로 강의를 하러 다니기도 한다. 마음의 무장을 풀어놓는 유머 감각과 최첨단의 급진적인 형이상학적 정보에다 실천적 훈련법까지 두루 갖춘 그는 세계에서 가장 재미있고 가장 용기 있는 영성 강연자 중 하나로 손꼽힌다. 2004년과 5년 2회 동안 게리는 미국 35개 주와 캐나다, 호주, 영국, 코스타리카 등에서 기적 수업을 전했다. 또 그는 2005년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열렸던 기적 수업 국제 컨퍼런스에서 기조 강연을 하기도 했다. 그의 강연 여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서문. 나의 첫 번째 책 우주가 사라지다를 아직 읽지 않은 독자에게 경고하나니 당신은 지옥불을 면치 못하리라. 아니, 농담이다. 다만 우주가 사라지다와 그대는 불멸의 존재다는 이어지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주가 사라지다를 먼저 읽으면 이 후속편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리란 뜻이다. 이 두 권의 차이점을 굳이 말한다면 이 책은 지난 책에 비해 훨씬 더 자유분방하고 덜 단선적이어서 더 자유롭게 다양한 주제를 넘나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적 수업의 주요 개념들을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업의 혁신적인 메시지와 수미일관한 영적 훈련에 대해서만은 어김없이 강조점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영적 훈련은 실천하는 즉시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결국에는 당신을 깨달음으로 이끌어 윤회를 종식시킬 것이다. 윤회의 종식이란 육신의 종식을 뜻하기에 당신의 진정한 정체, 곧 당신의 불멸의 본성은 시작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만 한다. 진정한 당신은 육신이나 두뇌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 인류는 갈수록 더욱 새로운 생각들을 접해가고 있다. 이 책에 나오는 스승들이 전해준 가르침들은 과학이 날마다 입증해주고 있어서 기존의 생각들은 결국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생각으로 치부될 것이다. 양자역학과 현대 심리학에 괄목할 만한 발전 덕택에 우리는 거시적인 이 세상의 수준에서조차 분리란 없다는 걸 배우고 있다. 분리란 마음 속의 관념으로서만 존재할 뿐이다. 이런 낡은 관념들을 떨쳐내는 과정에는 엄청난 저항이 올라오곤 한다. 마음의 밑바닥에 파묻힌 주춧돌에 접근해가는 과정이 우리의 외견상 분리된 개체성에 위협을 가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집단 에고의 죽음을 뜻하기에 에고는 고분고분 당하고만 있으려 하지 않는다. 나는 지난 3년 동안 영성과 형이상학을 공부하는 수천 명의 학생들을 직접 대면하는 영광을 누렸다. 이 만남을 통해서 나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대부분의 영적 스승들과 대중매체가 주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상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예수나 붓다와 같은 위대한 영적 스승들이 보여준 길이라고 기성 종교들이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낡은 사상들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의문을 제기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고 존경심을 느꼈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2003년 12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여기에 옮겼다. 이것은 해설 부분을 제외하면 나 게리와 아턴과 퍼사, 즉 육신의 형태로 나타난 승천한 스승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나의 해설은 따로 구분해서 표시하지 않았지만 대화의 흐름에 방해가 된다 싶을 때는 별도로 주라고 표시를 했다. 굵은 글자로 표시된 부분은 화자가 강조해서 말한 부분이다. 이 책에서 얻은 정보를 자신에게 유익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승천한 스승들이 정말로 나타났다고 믿어야만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나 같은 문외한이 이런 이들로부터 영감을 받지도 않고 이런 글을 쓴다는 건 정말이지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 책의 출원에 관한 판단은 독자에게 맡긴다. 이 내용을 제대로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난 완벽한 사람이 못 되고 따라서 이 책도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여기에 실린 내용 중 혹시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내 스승들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라는 점을 밝혀두고 싶다. 그리고 앞서 말했다시피 여기에 실린 대화들은 순차적으로만 진행되지 않는다. 앞서 말한 내용이 뒤에 가서 다뤄지기도 하고 뒤에서 다뤄질 내용들이 앞에서 제시되기도 한다. 이 책은 여느 영성 서적들과는 다르다. 내 스승들이 몸을 입고 나타난 건 그들이 나와 나누는 대화가 인간의 방식으로 진행되길 바랐기 때문이라 믿는다. 몸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유일한 대화 방식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실제로 얘기를 나누는 것과 같은 식으로 얘기를 나눈다. 당신에게는 이런 방식이 마음에 들 수도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영성이라는 것이 뭔가 환상적인 것이기를 바란다. 그러나 세상은 환상적이지 않다. 우리는 자신이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환영에서 빠져나와야만 한다. 이제 나는 내 스승들이 그런 대화 방식을 택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 나는 내 역할만 자연스럽게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책 중간과 각 장의 첫머리에 인용된 기적 수업 원문들은 각 주의 출처를 밝혀놓았다. 기적 수업을 안내해주는 음성에 무한한 감사를 전한다. 이 음성이 무엇인지는 곧 설명될 것이다. 그리고 출판에 관해 아낌없는 조언을 준 패트릭 밀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패트릭은 대한영성 분야에서 신문 잡지의 기고가, 평론가, 편집자, 출판업자로 20년 넘게 일을 해왔다. 그는 내가 전하는 메시지의 진정성을 처음으로 알아준 이다. 나의 성공에 그가 기여한 바는 다른 누구보다도 크다.
그가 고마운 것은 물론이고 나는 그를 존경해 마지 않는다. 저작권 대리인이자 훌륭한 소설가인 로리 팍스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로리는 내 계약서들을 꼼꼼히 검토해주고 그 외에 유익한 조언도 많이 해주었다. 로리와 함께하면 손해볼 일이 없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를 도와준 모든 이들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여기에 그들의 이름을 낱낱이 올리지 못하는 걸 용서해 주길 바란다. 현재는 글을 쓰고 강연을 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며 이 일을 하는 데에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그들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헤이하우스 출판사의 대표 이사이자 사장인 리드 트레이시에게만큼은 이 자리를 빌려 특별히 감사를 표하고 싶다. 그의 덕택으로 전 세계의 독자들이 이 메시지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헤이하우스 출판사의 편집장인 질 크레머에게 감사를 전한다. 이 책에는 나중에 기적 수업을 공부하고 싶어할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기적 수업에서 인용한 많은 글이 담겨 있다. 마지막으로 기적 수업 재단의 설립자인 글로리아 왑닉과 켄네스 왑닉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고 싶다. 내가 이 재단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책은 분명 그들의 노고에 빚을 지고 있다. 아턴과 퍼사를 만난 초기에 그들은 나에게 왑닉 박사의 가르침을 배우도록 인도해 주었는데 이 책은 그 모든 배움의 반영이라 하겠다. 게리 레너드. 들어가며 1880년대에 텍사스주에 부유한 농장주가 살았다. 그는 영적인 것과는 거리가 다소 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재산 불리는 일에는 탁월하여 이웃들로 하여금 영성과 부가 항상 함께 붙어 다니는 것만은 아닌가 보다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그는 말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했지만 행동은 전혀 딴판이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었던 가난한 농부가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이 부유한 농장주의 땅에 몰래 들어와 닭을 한 마리 훔쳤다. 때마침 거기서 일하던 일꾼 중 하나가 이를 발견하고는 그를 붙잡아 농장주에게 끌고 왔다. 농장주로서 할 수 있는 말은 많이 있었겠지만 그가 내뱉은 말은 교수형에 처해! 저런 놈에게는 본때를 보여줘야지! 가 고작이었다. 2년 뒤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려고 멕시코로부터 건너온 한 남자가 또 이 농장에 몰래 침입했다. 그도 매우 가난했다. 그러나 그 역시 거기서 일하던 일꾼들에게 들켜서 농장주에게 끌려갔다. 농장주는 이 침입자를 아래 위로 훑어본 후 또 교수형에 처해! 저런 놈에게는 본때를 보여줘야지! 라고만 했다. 그의 일생 동안 이와 같은 일은 수도 없이 있었다. 하지만 그가 다른 이들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헤아려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언제나 분노하고 심판하고 단죄했을 뿐이며 언제나 교수형에 처해! 저런 놈에게는 본때를 보여줘야 돼! 하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농장주의 육신도 죽음을 맞았다. 정신을 차리니 그는 진주로 장식된 천국문을 향해 가고 있었다. 자신을 아무도 알아보지만 않는다면 무사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그런데 문을 막 통과하려는 찰나에 베드로 성인이 그를 가로막고는 잠시 대기하시오. 예수께서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오. 라고 말했다. 이 농장주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 중 몇 가지가 기억났다. 이제 예수가 자신을 직접 신문한다고 한다. 그는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다.
마침내 예수가 나타나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용서해줘라. 본때를 보여줘야지. 이 농담에서 예수가 이 표현을 쓸 때에는 용서의 과제를 가르치다라는 문자적 의미로 사용된다. 1. 아턴과 퍼사. 좋은 번역자는 형태는 바꾸더라도 의미는 결코 바꾸지 않는다. 사실 번역자의 유일한 목적은 형태를 바꾸어 원래의 의미를 보존하는 것이다. 아턴과 퍼사의 마지막 방문 이후 2년간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것조차도 시작에 불과한 것임을 난 몰랐다. 우리의 몸과 다를 게 없어 보이는 몸의 형태로 난데없이 나타나곤 했던 승천한 스승들이자 내 벗이었던 그들이 과연 다시 돌아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다. 내가 그들에게 던진 마지막 질문은 당신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였다. 그러자 아터는 사랑하는 형제, 그건 당신과 성령에게 달린 일이에요. 다른 일들과 마찬가지로 이 일도 성령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답해 주었다. 그래서 난 성령에게 묻고 귀를 기울였다. 이때 난 참된 기도의 방법을 사용했다. 이 방법은 전에 아턴과 퍼사가 나에게 알려준 방법으로 실제로는 신과 하나 되는 명상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면 그 부산물로서 영감이 뒤따랐는데 그 영감이 내가 뭘 해야 할지, 무슨 결정을 내려야 할지 등에 관해 마음을 통해서 인도를 받는 한 방식이었다. 아턴과 퍼사가 마지막으로 떠날 때 나는 그들의 음성이 하나의 음성, 곧 성령의 음성으로 합해지는 걸 들었다. 그러자 내가 예수의 음성을 들었을 때의 경험이 떠올랐다. 참고로 내 스승들은 그를 그냥 제이라고 부르곤 했다. 제이의 음성이 다른 사람들의 음성과 어떻게 다른지를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자연스레 비치 보이스의 멤버였던 브라이언 윌슨이 떠올랐다. 윌슨을 워낙 좋아했지만 나 역시 음악인이다 보니 나는 브라이언 윌슨이 자신이 작곡한 노래를 입체 음향으로는 결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한쪽 귀가 먹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작곡을 해놓고서도 자신의 음악의 일부분밖에는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제2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은 난생 처음으로 입체 음향을 듣는 것과도 비슷했다. 여태까지 내가 들어왔던 음성들은 뭔가가 빠져있는 듯했다. 그러나 제2의 음성은 꽉 차 있었고 뭐 하나 빠진 것 없이 완전했다. 윌슨도 자신이 작곡한 그 엄청난 음악을 온전한 음향으로 들을 수 있었다면 내가 제2의 충만한 음성을 들었을 때처럼 깜짝 놀랐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나는 제2의 그 충만한 음성이 실제로는 나의 음성이라는 것을, 또 신을 대변하는 음성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턴과 퍼사의 음성이 하나로 합쳐져서 들렸을 때도 이와 똑같았다. 그리고 그 음성은 내 곁에 머물렀다. 이제 난 그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인도는 나를 실망시키는 법이 결코 없었다. 성령의 인도가 늘 나의 기대에 들어맞는 건 아니었지만 그것은 항상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최선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듯해 보였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의 중요한 특징이다. 나는 극히 일부만을 볼 수 있지만 그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개인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도 이로운 것이다. 때로 이 사실은 짜증스럽기도 했다. 내가 나에게만 좋은 것을 바랄 때, 또 그것을 당장 원할 때에는 특히 그랬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건대 내 생각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지만 성령의 생각은 항상 옳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나는 모르지만 성령은 전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누구의 판단이 더 믿음직스럽겠는가? 그래서 난 그에게 귀를 기울이기로 결심했고 이 결심은 대개는 성공했다. 주, 성령은 하나이며 온전하기 때문에 남녀의 성별이 없다. 성별이란 분리의 개념이고 일체성이 아니라 분리를 반영하는 산물이요 대극일 뿐이다. 성령을 정확히 기술하고자 한다면 그것이라고 칭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학적인 이유로 해서 아턴과 퍼사는 그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나 역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라는 호칭은 그냥 비유적 표현일 뿐 이를 문자 그대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성령을 그녀라고 부르고 싶다면 개인적으로는 나도 환영하는 바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라는 호칭이 그라는 호칭보다 더 정확한 건 아니다. 2001년 말 아턴과 퍼사가 떠났을 때 난 사람들 앞에 나서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냥 책을 내놓기만 하면 그것이 저 혼자 굴러가겠거니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퍼사는 방문 초기에 당신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죠? 라고 사뭇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다. 사실 퍼사는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때 나는 그럴 바엔 차라리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게 낫겠어요. 라고 대꾸했다. 그런데 나의 이런 태도에 서서히 변화가 일기 시작했으니 9.11 참사가 일어난 직후인 2001년 10월에 나는 메인주 베델에서 열렸던 기적수업 연례회의에 처음 참석해 보았다. 1990년대에 나는 한적한 메인주에서 사람들과 크게 접촉하지 않고 은둔자처럼 지냈다. 한 가지 예외로 아턴과 퍼사의 첫 방문이 있고 나서 6개월 정도 뒤부터, 그러니까 1993년부터 기적수업 공부 모임에 쭉 참석하긴 했다. 소규모로 아기자기하게 진행되는 모임이었고 이 모임에 11년 동안 참석하면서 좋은 친구들을 사귀기도 했지만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로 삼겠다는 의도로 거기에 나간 건 아니었다. 사실 베델에서 기적수업 연례회의가 있다는 걸 처음 안 것은 1993년의 일이었다. 그때 가려고 마음먹긴 했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다. 그 다음 해인 94년부터 2000년에 이르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가려고 마음을 먹긴 했으나 실제로 가진 못했다. 참석해 보겠노라고 9년이나 다짐한 후에야 2001년 연례회의에 참석했고 가보니 정말로 좋았다. 그런데 이것을 마지막으로 회의는 끝났고 앞으로는 더 열릴 것 같지 않다. 무슨 사고가 일어나거나 한 건 물론 아니다. 그 즈음에 나는 우주가 사라지다의 원고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였다.
그리고 아턴과 퍼사는 그해 연말에 한 번 더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여기다 9.11 사태가 터졌고 이러한 상황들이 나의 등을 떠밀었다. 나는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언제나 외부의 자극이 필요했다. 베델에서 만났던 사람들 대부분은 뉴 잉글랜드 지역이나 뉴욕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이제껏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다정다감해서 영성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더 많이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여전히 없었다. 연례회의 때 기적 수업의 초기 교사들 중 한 사람인 존 먼디도 만났다. 존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에 관한 나의 생각을 바꿔놓는 일에 한몫했다. 당시 존은 간이 서점에서 자신의 상품을 팔고 있었는데 나는 거길 가끔씩 들리곤 했다가 그에게 최초로 내가 승천한 두 스승을 만난 사실과 그에 관한 책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그의 반응은 열광적이지도 않았지만 비판적이지도 않았다. 승천한 스승들이자 내 친구였던 그들이 12월 21일에 최종 방문을 마친 후 나는 석 달 동안 타자 작업을 마무리하고 원고에 이상이 없는지를 점검했다. 내 스승들은 이 책과 관련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일러주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그들의 지시에 따라 우주가 사라지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들의 계획은 내 계획과 달랐다. 내 계획은 이 책을 뉴욕에 있는 대형 출판사에 넘겨 6개월 이내에 100만 부를 팔고 하와이로 이사를 가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렇게는 안 된다면서 자신들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 당시 난 정말 순진했고 출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몰랐다. 또 기적 수업 도판에 사람들이 대부분 다정다감하긴 하지만 그 내부에서 어떤 분열이나 알력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여하튼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가 처음으로 접한 기쁜 소식은 기적 수업 재단이 내 스승들이 책에서 언급했던 수백 개의 기적 수업 구절을 인용해도 좋다고 허락해 준 것이다. 내 스승들의 인도를 따른 결과로 이 허가는 매우 쉽게 받을 수 있었다. 이토록 많은 인용문을 싣도록 허락받은 것은 정말 오랜만의 일이라고 했다. 대답해 주기만을 꼬박 1년이나 기다리다가 결국은 안 된다는 통보만 받은 사람들도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나는 켄네스 왑닉 박사의 워크숍에 참가하려고 뉴욕 라스코에 2번 간 적이 있다. 켄네스 왑닉은 기적 수업을 받아 적은 헬렌 슈쿠만의 친구이다. 그는 이제 기적 수업의 중요한 교사이자 기적 수업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다. 나는 워크숍의 쉬는 기간을 이용해서 켄과 이야기를 나눴다. 스승들에게서 충고받은 대로 나는 존중과 협력의 마음을 품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나를 상냥하고도 유머러스한 태도로 맞아주었다. 그 후 2002년 4월에 나는 켄에게 원고를 보내어 책에 실린 기적 수업 원문의 인용을 허락해 주기를 기다렸다. 그로부터 딱 한 달 뒤에 재단으로부터 책에 실린 원문 모두를 인용해도 좋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그 다음으로 접한 기쁜 소식은 생각보다 책을 쉽게 출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분명 이것이 내 스승들의 인도를 따른 결과라 생각한다. 사실 나는 내세울 만한 경력이 전무한 거실 소파에 나타난 두 존재에 관한 괴상한 이야기를 쓴 무명 작가였을 뿐인데 말이다. 나는 이 책을 내줄 주류 출판사를 찾는 일이 하늘의 별따기라는 사실조차 몰랐지만 원고를 패트릭 밀러한테 보내라고 한 스승들의 말은 기억하고 있었다.
패트릭 밀러는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에 소재한 피어리스 북스 출판사의 사장인 동시에 유일한 직원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자기가 쓴 책만 출판했지 다른 사람이 쓴 책은 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내 원고를 읽고 나서 그는 뭔가 심상찮은 게 있네요 하면서 관례를 깨고 내 책을 내기로 결정했다. 그해 10월에 우리는 계약을 맺었다. 정식 출판일은 2003년 5월 1일이었다. 그런데 실제 책 판매는 그보다 좀 이르게 그해 3월부터 온라인으로 100부 정도가 이루어졌다. 패트릭이 자기 웹사이트에 올려놓은 발췌문을 본 독자들이 책을 구입한 것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수년간 집필되어 왔던 3권의 책이 같은 시기에 출판되었다는 것이다. 그 3권의 책이란 일레인 페이절스가 쓴 믿음을 넘어서 도마의 비밀 복음서, 또 댄 브라운이 쓴 다빈치 코드, 그리고 우주가 사라지다이다. 참고로 내 책이 출판되자마자 일부 독자들은 즉시 그것을 우사라는 약어로 부르기 시작했다. 무의식의 물밑에서 어떤 생각들이 점차 응결되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대중의식의 표면으로 떠올라온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웠다. 이 3권의 책은 여러 비슷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다른 책들과 우사의 차이점을 말하자면 우사가 기적 수업의 가르침을 다루고 있다는 점은 물론이고 앞서 말한 두 책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다. 분명 이것은 우사를 통해서 수업을 소개받은 초심자들 뿐만 아니라 수업을 오래 공부해온 학생들에게도 큰 선물이었으리라. 물론 대부분의 초심자들은 이 책을 읽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세월이 절감되는지를 절감하지 못할 테지만 이와 관련해서 한 해 전쯤에 들은 이야기가 생각난다. 버지니아 비치에는 연구와 깨달음을 위한 협회 ARE라는 이름의 에드가 케이시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의 교사 중 하나인 더그 허프가 그곳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기적 수업을 공부할 때 우사를 같이 읽으면 세월을 20년은 단축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이 말이 사실이라 본다. 하지만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런 일을 해낼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분명하다.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엄청 우쭐대었을 것이다. 이 책의 내용 대부분은 내가 아니라 스승들이 말한 것이므로 나로서는 이에 대해 우쭐하게 느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일단 출판사를 찾은 나는 2002년 10월에 존 먼디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이 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했다. 그런데 답장이 오지 않았다. 화가 났다. 하지만 조금 지나고 나서 나는 그를 용서했다. 나는 이런 일들을 늘 그 자리에서 용서하진 못했어도 결국은 항상 용서를 했다. 이 끈질긴 의지 덕분에 그 이후로 여러 일을 겪는 와중에서도 수업의 공부를 계속 실천해 갈 수 있었다. 2003년 봄에 책이 출판되자 존 먼디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요즘 그 책을 읽고 있다며 탄성이 절로 나온다고 했다. 그러고는 자기가 메인주 포틀랜드에 있는 유니티 처치에 워크숍을 하러 올 예정인데 나도 거기에 오면 좋겠다고 했다. 나는 말을 할 필요가 없고 자기가 나를 대신해서 나와 내 책을 소개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 갔다. 존이 날 소개했을 때 난 자리에서 재빨리 일어서서 안녕하세요라고 수줍게 말하고는
다시 재빨리 앉아버렸다. 이것이 내가 대중 앞에서 처음으로 뱉은 말의 전부였다. 워크숍이 끝난 후 그와 같이 저녁을 먹었다. 존은 나에게 이제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 책에 대해 말할 거죠? 그렇죠? 라고 물었다. 나는 아니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답했다. 그러자 존은 그래도 상관없어요, 게리.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아무도 당신의 경험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이것이 다 정말로 일어난 일이었는지 아니면 일부는 지어낸 이야기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말을 듣고 나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존은 이번 가을에 뉴욕에서 워크숍을 열려고 하는데 이 워크숍을 내가 한번 맡아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그런데 나는 놀랍게도 나도 모르게 그러겠노라고 대답해버렸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어떻게 해야 이 궁지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를 궁리하느라 고민에 빠졌다. 여전히 나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에 가지 않겠다고 존에게 말하는 일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고민 끝에 이것이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한번 직면해 보자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그해 여름에 매사추세츠주에 살고 있는 비키 포페라는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는 포틀랜드 해안 근처에 있는 픽스 아일랜드에서 기도 모임을 하기 위해 메인으로 올라올 거라고 말하면서 나보고 와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았다. 이 제안은 꽤 괜찮아 보였다. 여름에 메인은 꽤나 멋진 곳이었고 나 역시 그 선착장에는 아직 가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키 말고도 10명이 더 왔다. 섬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갑자기 게리, 혹시 아턴과 퍼사를 만났을 때의 경험을 좀 말해줄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다. 그때 나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계속 내맡기고 있던 중이어서 햇살이 따가운 그 오후엔 아주 편안히 이완되어 있었다. 나는 앞으로 나가 둘러앉은 사람들에게 내 스승들이 방문했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끝나고 돌아오는 배에서 비키는 나에게 다가오더니 이봐요 게리, 이번에 10명 앞에서 말을 했잖아요. 10명 앞에서 말할 수 있다면 100명 앞에서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다 환영일 뿐이잖아요. 라고 말했다. 당시 비키는 내가 11월에 뉴욕에 간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한번 이렇게 해봐요. 우리 집에 와서 워크숍을 미리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싫으면 다시는 안 하면 돼요. 하지만 최소한 한 번은 시도해봐야죠. 나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는 그러겠노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그 집에 대체 몇 명이나 올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비키의 집은 매사추세츠 주의 퀸시시 아담스가에 있었는데 그 집 맞은편에는 존 퀸시 아담스 대통령의 생가가 있었다. 이 워크숍은 9월의 첫 주말에 열렸고 일단은 책을 읽는 것부터 시작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깜짝 놀랐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웠던 것은 참석한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라 그들의 태도였다. 그들은 열려 있었고 다정다감했고 날 너무나도 격려해 주어서 감격할 지경이었다. 앞으로도 이렇다면 난 잃을 게 없겠구나. 이토록 영적인 사람들이라면
내가 강연을 망치더라도 기꺼이 용서해 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첫 번째 워크숍에서 사실 난 상당히 잘했던 것 같다. 하지만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는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다시는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해버렸다. 그런데 강연을 시작하고 나서 20분 정도 지나자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다. 나는 사람들에게 내 스승들이 나에게 가르쳐준 명상의 방법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보자고 제안했다. 사실 이것은 기도의 형태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신과 하나 되는 방법이기도 했다. 이것을 하고 나자 나는 나보다 위대한 무엇에 연결된 듯한 느낌을 느꼈다. 그 시점 이후부터는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닌 듯했다. 성령이 나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그냥 지켜보기만 했다는 것이 더 정확할 듯하다. 아,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성령에게 좀 더 일찍 맡길 걸 그랬네. 그 워크숍 이후에도 말할 기회가 한 번 더 있었고 이때도 그대로 했다. 마침내 2달 뒤 뉴욕시에 왔을 때 난 그 4번째 강연이 가장 긴장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청중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때가 가장 덜 떨렸다. 책은 점점 더 자체의 관성을 얻기 시작했다. 달이 바뀔 때마다 지난달보다 책이 더 많이 팔리곤 했다. 판매 부수가 많은 건 아니었지만 점점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강연 제의도 점점 더 많아졌다. 나는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하고 싶어 할지 몰랐다. 그냥 강연만 몇 번 하길 원했던 것인지 아니면 장거리 여행까지 하면서 훨씬 더 활발하게 강연하기를 바라는 것인지 알지 못했다. 그전까지는 비행기 타고 어딜 다녀본 적이 없었다. 이제까지 난 뉴 잉글랜드 지역에 몇 군데만 차를 몰고 가봤을 뿐이다. 뉴욕도 차를 끌고 딱 한 번 가봤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 나는 기로에 서 있었다.